저는 이제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정수호라고 합니다. 먼저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를 해드릴 내용은 이제 수소 에너지 발전 방향인데 저의 소개를 잠깐만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강원대 학교 이제 재료공학과를 나왔고요. 이제 유학을 가게 돼서 유니버시티 오브 플로리다에서 석사학위를 연료전지를 이제 전공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SOFC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취직이 잘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고백을 하건데 분야를 옮겼습니다. 반도체 공정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마치고 이제 운이 좋게 이제 인텔에 취직을 하게 되어서 한 4년 반 정도 있었는데 테스트 공정 개발팀에 있다가 저한테는 좀 너무 이렇게 비전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큰 마음을 먹고 다시 이제 클리어 에지 파워라는 PAFC 그 가정용 5kW짜리를 만드는 그 회사로 이제 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스택 팀에 있지 않고 천연가스 개질기 개발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그 업무를 맡아서 담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 사정이 별로 좋지가 않아가지고 또 저희가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서 부름을 주셔가지고 태양광 수소 연구를 하는 이제 센터였거든요. 인공광합성 센터. 거기서 이제 또 각종 그 물분해 장치라든가 그 인공광합성 연구에 대해서 4년 반 정도를 하다가 사업에 큰 꿈을 가지고 오버플러스 파워라는 회사를 이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칼텍에서는 이제 그 이제 소수의 그 연구원들한테 주어진 멤버 오브 프로페셔널 스태프라는 안을 받았고요. 그리고 인텔에서는 한 15억 정도를 제가 한번 그 손실을 막은 적이 있었는데 디비전에서 어워드를 주시더라고요. 그런 입장 경력이 있고 한 3년 전에는 제가 세계 최초로 가스타입 RD라는 전기화학셀을 개발해서 미국에서 특허 출원을 하기도 했고요. 그 창업을 하고 나서는 제가 이제 4대라는 말을 제가 갖다 붙이는 말이긴 한데 이제 하노버, 동경, 북경, 라스베가스를 돌아다니면서 좀 저희 제품에 맞는 최고의 부품들이 어떤 게 있을까라는 조사를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좀 나름대로 이제 좀 수소 기술에 관해서 좀 이제 약간 조금 더 봤다라는 게 있어서 약간 오늘 이렇게 강연을 이제 공유를 드리는 의미에서 강연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글 스칼라에서 제 이름 이제 수호적으로 치시면은 이제 수소 관련 논문, 에세이 논문 10편 이제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뭐 인공광합성, 물분해 장치 등 이런 거 한번 들여다보시고 좀 이렇게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컨택을 해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아닌데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논문을 이제 잭스에 낸 게 있는데 그 얼마 전에 확인해 보니까 이제 피의 용수가 1,800회를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희가 고생도 많이 해서 이렇게 그 편찬을 하긴 했는데 제가 학회에서는 이제 물분해 전기 종류의 측정 표준을 마련했다라는 그 평가를 받아서 그 한 가지 자랑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수소 에너지 발전 이제 방향, 동향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여기 지금 어떤 청중들이 와 계신지 제가 이렇게 다양하게 알 수가 없어서 일단은 잘 모르신다라고 제가 이제 판단을 하고 가정을 하고 이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소란 게 무엇인가, 수소를 만드는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오늘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좀 이렇게 강의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수소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 커머디티 케미컬, 그러니까 상품으로서의 수소가 있고 또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수소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분리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드리고 간단한 연료전지 원리 이번 주에 뭐 교육 많이 받으셨지만 또 저희한테도 한번 더 들으시고요. 그리고 다양한 응용 분야 가정용 발전의 수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또 에너지 저장과 운송에 대해서 어떤 도전점, 챌린지들이 있나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좀 짚고 넘어가 보죠. 먼저 이제 수소를 여러분이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치시면 이런 다양한 화학적, 물리적 성질들이 쫙 나옵니다. 뭐 녹는 점, 끓는 점, 밀도, 뭐 겉보기 색깔, 뭐 그런 것이 나오는데 제가 좀 이렇게 가장 좀 이렇게 포커스를 들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수소를 에너지로 쓰고자 하면은 주로 H2의 형태로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H2의 형태로 쓰기를 원하는데 이 수소가 자연에 있어서는 산소에 이렇게 결합돼 있거나 아니면 탄소에 있는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얘네들을 H2의 형태로 저희가 뽑아서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강연에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수소를 액화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마이너스 235도C까지 내려야 액화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나중에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릴 테고 쉘에서 제가 뽑아본 건데 이게 25도씨, 그러니까 뭐 상온이라고 얘기를 하면 쭉 내려와서 235도씨까지 내려와야 액화가 가능하다는 그 도표를 나타냅니다. 왜 이렇게
수소니까 이제 시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한 내후년까지 180조 원의 시장이 형성될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국내에서는 6.4조 원으로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이지만 성장률은 저희 나라가 훨씬 더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수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주는데 그 수소를 만든 방식들이 어떤 게 있냐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다양한 방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이제 요약이 되는데 메탄을 개질하는 방식, 그리고 원유를 정제하는 데서 나오는 잉여수소, 그리고 이제 석탄가스화를 통해서 만드는 수소, 그리고 납사를 분해하면서 나오는 가스들을 갖다 정제해가지고 만드는 부색수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물분해 장치를 통해서 나오는 이제 수소가 있는데 생각보다 물분해 장치로 나오는 그 수소의 그 퍼센티지가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청정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현재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퍼센테이지는 이만큼 작다. 오히려 메탄 개질 방식이 거의 뭐 다미넌트하게 이렇게 주를 이루고 있다라는 점을 이제 좀 이제 관심 있게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그 수소들이 어떻게 쓰이느냐? 한 93% 정도는 이제 석유 정제나 암모니아 제조로 쓰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암모니아가 뭔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뭐로 쓰이는지 아시나요? 비료입니다, 비료.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 엄청난 양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제조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게 비료로서 암모니아 제조가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탈환 공정이나 이런 다양한 공정의 석유 경제 공정에 또 수소가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93%가 놀랍게도 대부분이 여기 쓰인다고 하고, 그 이외에 이제 뭐 산업계에서 뭐 플로트 유리, 금속 야금, 반도체 공정에도 사실 수소가 상당히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6% 정도 밖에 차지하지 않고, 저희가 사실 제가 여기서 강연을 드리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경청을 해주시는 이유도 사실은 이제 수소가 에너지원으로서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다 여기 있는 건데 사실 그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소를 만드는 방식 중에서 96%는 다 CO2 발생을 수반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연료전지를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 모인 이유가 이제 청정 에너지를 쓰려고 하는데 만드는 공정에서 96% 정도가 가스, 오일, 석탄에서 수소를 추출해서 써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CO2가 발생하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 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수소 에너지를 CO2를 발생하지 않고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 강연의 주제이고자 또 앞으로 그 수소 산업계가 나아야 될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지금 뭐 이렇게 여기 보면은 왜 CO2를 뭐 약간 저희 안에 고귀한 마음이 있죠. 환경을 보호하고 이런 마음이 있지만 이게 한 10년 전만 해도 저희가 이제 좀 잘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는 어느새 의무 양이 생겼습니다. 파리 협정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자발적으로 2030년도까지 대비양 BAU가 이제 그 대비양이거든요. 우리가 만들 양의 37%까지 감축을 하겠다. 이 양이 얼마냐면 3억만 톤이 넘습니다. 온실가스. 이제 한 12년밖에 안 남았죠. 그렇게 감축을 해야 되는 의무 양이 이제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5년마다 이제 보고서를 내야 되고 이제 우리 국가에서는 이제 수송 부분, 산업, 건물, 발전에는 저런 부분들에서 각각 이제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큼을 우리가 나눠가지고 집을 짓고 가겠다. 그리고 더 이상은 우리가 죄송합니다.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착한 마음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의무감이 생겨버린 거죠. 의무양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국내를 이제 또 이제 궁금하죠. 어떻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 세계적인 걸로 이제 나눠서 말씀드린 거고 이제 국내에서는 저도 알아보면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이렇게 화학 공정이 강국이 아니더라고요. IT 강국이긴 한데 메탄 개질 방식이나 석탄가스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사실 석탄가스 같은 경우는 포스코에서 이제 그 전략적으로 MB 정부 때 좀 전략적으로 좀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또 차기 박근혜 정부에서 더 이상 비싼 값으로 이제 그 수소를 안 사겠다, 또 메탄도 사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 사업을 접어야 했던 쓰린 기억이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나라는 또 반대로 얘기하면 부생 수소의 강국입니다. 그러니까 수소 원유 분해에서 나오는 잉여 수소와 납사 분해 과정 중에서 나오는 부생 수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생산량에서는 한 190만 톤 정도가 되는데 이게 또 자가적으로 소비를 하고 또 계열사끼리 나눠 쓰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시장에서 도는 양은 14%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량은 오히려 190만 톤인데
시장에서 본 양은 아직 26만 톤밖에 안 된다. 그래서 사실 앞으로 이제 좀 나가도 메탄 개체 방식이나 그 물분해 방식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부생수를 잘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발전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럼 이제 다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 몇 가지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 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럼 메탄 개질 방식이 어떤 방식인가를 이제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메탄을 이제 스팀 리폼을 합니다. 개질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메탄을 이제 수증기하고 합쳐가지고 이제 열 촉매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소를 만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다량의 CO가 나온단 말이에요. CO가 저희한테는 문제가 큽니다. 왜 큰지 혹시 아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CO가 이제 우리한테도 이제 포이즌이지만 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수소를 쓰이는 방향이 백금하고 리액션을 시켜가지고 많이 이제 쓰이거든요. 근데 CO가 백금을 너무 좋아해서 그 본딘이 너무 셉니다. 그래서 사실 백금이 이제 수소하고 반응을 하면서 막 에너지를 일으켜야 되는데 CO가 거기를 다 덮어버리니까 저희가 CO 갖다가 그 백금의 포이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CO를 제거하기 위해서 또 워터캐스 시프트라는 반응을 한 번 더 일으킵니다. 그래서 CO를 수증기하고 한 번 더 반응을 열촉매로 일으키면 이제는 CO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CO2가 나오고 그다음에 안전하게 수소를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면 또 문제가 있죠. 뭐죠? 수소를 만드는 동안 CO2가 엄청나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 그러니까 메탄부터 수소까지 만들어지는 그 화학식을 계산을 해보면 수소 발생량이 4분의 1. 그러니까 수소가 4몰이 나오면 CO2가 1몰이 나오는데 가스는 몰하고 이제 부피 그 비율이 똑같아가지고 사실은 그러니까 수소가 4리터가 나오면 CO2도 1리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소가 만드는 만큼 CO2도 펑펑 나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셰일가스 혁명으로 관심이 증폭이 되는데 그 CO2 발생은 풀어야 할 숙제 중에 하나다. 현재 가장 많이 널리 쓰이고 있는 그러니까 수소 발생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이제 좀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러면 셰일가스 혁명으로 관심이 증폭이 되면 셰일가스는 또 뭐죠? 제가 주변 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면 많이 들어보시긴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셰일가스가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시추 공정이 이렇게 수직으로 밑으로만 내려갈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정유를 사업을 했었는데 이제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밑으로 내려가다 이제 90도를 꺾어가지고 옆으로 시추를 하는 기술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층에서 파쇄를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가스나 원유 같은 거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생겨버린 거죠. 그래갖고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셰일층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 천연가스가 묻혀 있더라. 근데 그걸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는 이제 기술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한 3년 전만 해도 제2의 골드러시 대박이 터졌다. 이제 사우디를 제치고 원유 1위 이제 초읽기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또 얘기하시기에 미국이 죽어가는 미국을 살린 게 그 계기가 된 그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외교 정치에도 힘을 많이 실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2005년도만 해도 거의 한 9불, 그러니까 100만 BTU당 BTU는 이제 그 브리티시 떨건 유닛인데 그 BTU당 한 거의 9불 정도 하는 게 벌써 한 2불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메탄의 가격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한 4배, 5배가 떨어지니까 수소를 만드는 가격 경쟁이 훨씬 더 세지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셰일가스 혁명으로 이제 이 방식도 지금까지 많이 있어 왔지만 앞으로도 좀 관심을 많이 받고 행해질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이제 부생수소는 자세한 얘기는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납사라는 이제 그러니까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많은 가스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저희가 그런 데서 이제 고온 전환 반응기, 콜드 세퍼레이터, 그리고 프레셔 스윙 애소rb션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아주 고순도의 수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덕양이라는 회사가 가장 이제 크게 이제 한 70%를 담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부생수소 생산을. 그리고 실제 그 정제 공장에서 있는 모습을 사진 보시고요. 그게 일단 이제 부생수소마다 다른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제 물분해 장치를 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고등학교 화학책이 다 나온 거잖아요, 그죠? 전기분해. 물을 저희가 전기를 주어지면 수소하고 산소가 이제 나눠진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연력학적으로는 이제 1.23 볼트 정도의 이제 전위를 걸어주면 원래 이제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속도론적인 면에서 이 반응의 속도가 너무 느리다 보니까 촉매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그래서 촉매를 이용해서 한 실질적으로는 1.23V 가지고 1.23V 플러스 0.5V를 더 주어지면 각 셀마다 의미 있는 양의 수소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특히 이제 팸이라는 방식으로 하는 전기화학적 물분해에서는 백금, 플래티넘이 가장 많이 캐소드에 쓰이고 이리듐이라는 물질이 또 에너드에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효율이 한 40%에서 50%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 전기화학적 물분해가. 그런데 또 더블 흥설은 아니고 이제 더 이제 안 좋은 부분이냐면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백금하고 이리듐이 타 이제 그 촉매 물질로 알려져 있는 뭐 니켈이나 코발트 이런 물질에 비해서 그 비싸다고 하는 코발트도 킬로그램당 한 90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백금하고 이리듐은 3만 불이 넘어갑니다. 킬로그램당. 그리고 이제 백금 같은 경우는 지금 연료전지에도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한 내후년까지는 벌써 한 4만 불까지 올라가겠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적인 면에서 물분해 장치가 청정적인 면에서는 탄소를 발생하지 않고 수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좋지만 저효율에 고비용의 문제점이 있다. 그걸 꼭 이제 풀고 넘어가야 된다. 발전 방향이 이제 그쪽으로 간다라는 걸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분해가 이게 사실은 한 180년 정도 된 기술이거든요. 근데 뭐 효율도 별로 그렇게 좋지도 않고 만드는데 비싸고, 근데 갑자기 한 최근 10년간 갑자기 관심을 증폭이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재생에너지가 이제는 갑자기 퍼센티지가 너무 높아진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피크 타임 때 전력을 이제 그리드에다 공급을 하고 나서 잉여 전력이 발생이 너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나라의 에너지 발전량의 재생에너지가 10% 정도를 차지할 때 잉여 전력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다고 해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5%를 넘게 찍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한 10년 전부터 벌써 이제 잉여 전력을 어떻게 사용할까라는 그 다양한 기술들을 검토해본 결과 수전해가 가장 이제 이상적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효율도 별로 좋지 않고 비용도 많이 들던 수전해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이제 수소를 만드는 사업이 이제 부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파워 투 게스라는, 여러분이 이제 수소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좀 이제 대하시다 보면 P2G라는 말씀을 이제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게 이제 파워 투 게스의 이제 개념입니다. 근데 독일에서 약간 시초화돼가지고 지금 전 유럽에 지금 급격히 이제 퍼져나가고 있는데, 이 수소가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에만 이제 만족을 하지 않고 우리는 메탄올을 한번 시켜보자. 그래서 대기 중에 있는 CO2를 포집을 하든가 해가지고 수소하고 CO2를 반응을 시켜가지고 메탄올을 시켜서 이 생긴 메탄을 다시 도시가스나 천연가스 그리드에 다시 집어넣는 그 사이클을 지금 독일에서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또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이제 수소 산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나라들은 굳이 메탄올 하지 말고 수소 만든 상태에서 다양하게 돌리자라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P2G가 이제 앞으로 이제 활성화될 것이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파리 협약에서 가지고 온 우리도 온실가스 이제 감축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작년에 발표한 게 뭐냐면 3020 정책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2030년도까지 재생에너지 그 비율을 우리나라 그 발전량의 20%를 만들겠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한 4.8%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근데 이제 독일이 지금 25% 정도 되는데,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 계획에 상당히 좀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으셨어요. 왜냐하면 과연 우리가 20%까지 끌어올릴 수 있겠느냐, 이게 상당히 이게 적은 양이 아니다. 뭐 14만 5천 기가와트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번 연도 말까지 와 보니까 이게 지금 로드맵을 계속 지금 달성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또 최근에는 전문가들이 또 이거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다만 한 가지는 뭐냐면 정부에서 너무 이제 이런 퍼센테이지를 맞추기 위해서 꼼수만 부리지 않았으면, 예를 들어서 태양광하고 풍력으로 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바이오가스나 여타 우리가 잘 모르는 이상 재생에너지 가지고 퍼센테이지만 딱 맞추는 것만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제 그런 개인적인 소견이 있고요. 이제 캐나다나 스페인,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벌써 퍼센테이지 이만큼 높습니다. 사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잉여 전력이 그 국가의 에너지 발전량의 한 10% 정도를 차지할 때 잉여 전력이 상당한 이제 문제점으로 이제 떠오른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사실 이제 일본하고 미국이 10%딱 찍고 지금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본하고 미국이 지금 이
파워 투 게스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엄청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빨리 이제 좀 어차피 저희도 이제 지금 4.8%이지만 10% 직후 20%까지 올라갈 거기 때문에 한 12년 만에 그런 사업들이 이제 앞으로 좀 이렇게 성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이제 여기 잠깐 돌아오면 제가 여기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수소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제작이 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쓰여지는데 사실 이제 수소 에너지라고 저희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서도에 수소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태우지 않는 이상 수소를 태워서 에너지원을 쓰는 경우는 사실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수소를 갖다 연료전지로 연동을 해야 수소 에너지라고 사실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지금 여기 다 있는 이유가 연료전지 발전 원이 앞으로 청정 에너지로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직도 되게 소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수소 에너지라는 거하고 어떤 수소가 상품으로 가지는, 그러니까 영어로 커머디티 케미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좀 이제 구별해서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수소가 진짜 저희가 만들어서 에너지원으로 쓰려면 연료전지로 연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연료전지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 이제 뭐 이번 주 내내 이제 수업을 많이 들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 짚고 넘어가면 1839년에 영국의 물리학자 그로브가 연료전지 원리를 처음 발견했죠. 한 150년이 넘어가는 벌써 기술이죠. 근데 이제 61년에 이미 제너럴 일렉트릭스에서 제머나이 고가 로켓으로해서 첫 번째로 상용화 이루어졌습니다. 벌써 우주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아폴로호하고 스페이스 셔틀호에도 연료전지가 사실 같이 떴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지휘박물관에 가시면은 이제 아폴로호에 썼던 그 연료전지가 아직도 이렇게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혹시 미국에 가실 기회가 있으시면.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석유 파동이 일어나고 이런 이제 환경 오염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연료전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차피 신재생 에너지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그 기반으로 수소 생산 기술 향상과 연료전지 고효율화를 해서 수소 사회로의 기대감이 자꾸 이제 증폭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연료전지하고 물분해 장치는 화학적으로 정반대 방향입니다. 수업 중에 많이 들으셨을지도 있는데 말 그대로 연료전지는 수소하고 산소를 집어넣으면 전기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전기하고 이제 물이 나오죠. 그리고 물분해는 물하고 전기를 집어넣으면 수소하고 산소가 나오는. 근데 하지만 이 두 전기화학적 장치는 리버서블, 그러니까 가역적이진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를 할 수 있는 게 얘도 할 수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념적으로는 스택 만드는 면에서도 비슷하고 다양한 면에서 비슷한 점이 많지만 사실 안을 들여다보면 이 전기화학 반응식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연료전지를 잘하는 업체가 물분해도 잘하느냐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런 면도 좀 이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물분해도 제가 지금 이거는 약간 팸이라는 어떤 한 가지 방식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알칼라인 방식도 있고 SOEC 방식도 있고 팸 방식도 있고 그래서 크게 한 세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있지 않다 보니까 좀 다양한 건 좀 차후에 좀 기회가 있으면 제가 다시 한번 강연 드리는 걸로 하고,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 포인트는 전류전지하고 물분해 전지는 반대 방향이고 이 두 개를 커플링해서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걸 리제너레이티브, 즉 재생 연료전지라고 이제 흔히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수소하고 산소를 여기다 넣고 여기서 나오는 전기를 여기다 넣으면 이 둘은 계속 평생 동안 사이클링이 일어나겠죠. 그걸 이제 재생 연료전지라고 하는데 그걸 그 둘만 이제 계속 사이클링을 하게 하지 않고 태양광을 달아가지고 물분해 전지를 쓰면은 전기가 이제 거기서 나오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제 그 수소하고 산소를 여기다 넣어서 여기서 나오는 전기는 열로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태양광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의 개념입니다. 네. 그리고 연료전지가 이제 발전용, 가정용, 이제 수송용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는데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 나라가 이제 발전용 연료전지의 강국입니다. 어떤 타 국가에서도 이렇게 크게 발전용으로 연료전지를 하는 국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포스코 에너지도 있고 두산도 있고 한데 좀 안타까운 얘기는 지금 이 혹시 업체에서 오신 분들 안 계시죠? 업체들이 이제 RC 사업이 돈이 된다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극적으로 약간 M&A 같은 거 많이 하신 그런 좀 경향이 있어서 기술적으로 사실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제 말을 조심하긴
지금 이제 미디어에서 나온 얘기는 포스코 에너지가 아마 12월이면 이제 연료전지 사업을 접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사는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고 저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분들이 자꾸만 그런 기술적인 그 허들을 넘으셔가지고 성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연료전지라는 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150년이 넘는 기술인데 어느 한 날 돈을 좀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갑자기 기술이 개발되는 그런 게 아니고 좀 오랫동안 좀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좀 돈도 투자를 많이 해서 돼야 되는 이제 분야이거든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블룸 에너지라고 해서 이제 나사에서 스피드업 돼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창업을 하셨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적극적으로 좀 밀어주셔가지고 이분들은 SOFC 회사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승승장구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좀 이렇게 보급을 많이 해가지고 실증을 하고 계시고 그 후기 전기에서도 이제 한 100kW짜리 PAFC를 만들어서 유럽 쪽으로 많이 좀 진출을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발전용 연료전지의 어떤 동향이다. 짧게 말씀드리고 가정용 연료전지는 또 이제 일본이 강국입니다. 그래서 에너팜이라는 조직하에서 이제 여기 도시바 파나소닉 IC 같은 경우에 한 3가지 업체밖에 안 적었지만 이제는 거의 어느새 한 10개, 10여 개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누적 보급이 2016년도 기준으로 15만 대가 팔렸다고 하는데 2018년도 기준으로 벌써 30만 대가 넘게 팔렸습니다. 누적으로. 그래서 그 제가 일본을 도쿄를 가보니까 그 지하철에서도 이제 이런 광고들이 연료전지 광고들이 나올 정도로 이미 서민들한테 그런 이렇게 침투가 벌써 이미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일본 관계자분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도 어느 한 날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아주 오래 전부터 초등학생들 이제 뭐 수소가 안전하다 그런 교육들도 많이 시켜가지고 이제 사람들도 이제 그 안전하다는 걸 이제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 놓고 30만 대씩이나 넘게 팔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으니까 뭐 이렇게 그쪽에서 만들어서 팔 생각보다는 좀 오랜 기간을 가지고 좀 초등학생들 교육도 많이 시키고 해서 수소 안전에 관한 그런 인식도 많이 심어주고 하는 것들도 이제 큰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S퓨얼셀, 두산 그리고 경동, 남해 3사가 이제 1kW짜리 만들고 있는데 판매 양은 아직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본이 사실 이렇게 많이 판 이유는 그 쓰나미 사건 이후에 그 원전이 물을 닫다 보니까 그 지역에 하루에 2~3시간씩 정전이 꼭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어떤 에너지원이 있을까 막 찾고 있는 와중에 에너팜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0.7kW짜리 공급을 하다 보니까 메탄 게이지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온수도 나오고 0.7kW면 상당히 적은 양의 전력량이지만 사실 저희가 집에서 하는 건 다 되거든요. 뭐 불도 켤 수 있고 컴퓨터도 할 수 있고 TV도 볼 수 있고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배경이 있다 보니까 한 30만 대씩이나 팔렸는데 우리나라는 워낙에 이제 지금 그리드가 잘 깔려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TV 못 봐서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이 팔리지 않지 않았을까 개인적인 소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 연료전지는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좀 그거 하긴 한데 일본이 좀 더 강국이다 말씀드리고 이제 연료전지 중에 이제 마지막인데 현대차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전 세계에서 최초로 연료전지 자동차를 개발했죠. 이거는 상당히 저희가 좀 자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현대차가 이제 좀 전기차보다는 오히려 수소차에 더 올인을 하고 집중을 하셨기 때문에 그건 가능한 것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되게 자랑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토요타, 혼다하고 더 늦게 개발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기술력이나 수소 인프라가 저희를 넘어서서 앞서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정부 주도하에 수소 사회를 만든다는 그 기조하에 이렇게 엄청난 그 지시를 받다 보니까 서포트를 받다 보니까 벌써 우리가 먼저 기술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잡히고 벌써 한참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정부 관계자분들도 좀 너무 뒷짐지고 보고 계시지 말고 좀 투자를 많이 하셔가지고 좀 일본하고 좀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일루는 제가 보니까 뭐 F셀이라고 해서 수소 자동차가 아니고 약간 하이브리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수소하고 이제 배터리하고 이제 합쳐가지고 그래서 약간 좀 레이더망에 벗어나 있고 다른 업체들도 지금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개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 세컨 제너레이션이 나오고 앞으로 가야 될 게 많이 있죠.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연료전지를 하려면 수소 충전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국내에서는 지금 이제 환경부하고 국토부하고 원래는 이제 210기까지 2025년도까지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어느새 310기까지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환경부에서만
210기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까지 뛰어들면서 이제 310기까지 만들겠다는 계획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수소차 같은 경우는 그 해까지 한 10만 대까지 다니는 걸로 상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수소를 또 어떻게 만들어 보시면 제가 이제 주제가 이제 그런 주제다 보니까 여러분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는 이제 부생 수소를 갖다가 실어 날라가지고 수소 충전소를 초반에는 보급을 많이 하자. 그게 이제 지금 정부도 그렇고 수소 융합 얼라이언스, 수소 산업 협회 등 이제 관계자분들이 갖고 있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보급이 이루어지면 이제 그때는 이제 천연가스의 연료 개시를 통해서 수소를 공급해가지고 이제 충전소에 이제 투입을 하자라는 거하고 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분해 장치를 통해서 수소를 이제 또 공급을 하자. 그래서 단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오프사이트, 그러니까 딴 데서 만들어가지고 와야 되는 부생수소를 가장 먼저 보급을 하고 그다음에 천연가스,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기반 수전의 기술 이렇게 3단계로 가자는 게 지금 이 산업계의 기본적인 그 방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국내 수소 충전소 구축 현황을 보시면은 이제 제가 이제 가동 중지된 거, 그러니까 운영이 중지된 거, 그거는 한 4개 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한 24개 정도가 이제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한 12개 정도밖에 지금 가동을 하고 있지 않은데 지금 앞으로 건설 중인 것들도 이렇게 잘 보시면 이제 EM솔루션이나 효성이 많이 주도를 해가지고 이제 짓고 있죠. 근데 방식을 보시면은 아직도 이제 부생수소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메탄 개질이라든가 메탄 개질 하나밖에 없죠. 지금 송도에. 그리고 이제 메리가스 개질이 약간 좀 다른 방식이긴 한데 지금 마포구 상업역에 있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이 대구에서 있는 수전 방식 빼고는 다 이제 부생수소하고 트레일러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행인 거는 이제 부생수소로 이제 해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메탄 개질을 여기다 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끝까지 그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트레일러로 이제 부생수소를 날라야 되다 보니까 부생수소가 우리나라에서는 여수, 울산 그리고 이제 서산 이 세 군데서밖에 발생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이제 트레일러로 날라야 되는데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에너지 밀도입니다. 이제 약간 공학적인 얘기긴 한데 저희가 이제 에너지 밀도를 얘기할 때 주로 킬로그램당, 그러니까 무게당 에너지 밀도가 있고 부피당, 그러니까 리터당 에너지 밀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같은 이제 무게당 이제 에너지 밀도가 있고 또 이제 같은 부피 안에 제가 이제 이런 뭐 액체 연료나 액화가스나 수소를 넣었을 때 그 양을 에너지 밀도의 양을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액체 연료나 액화가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피당 에너지 밀도가 높죠. 근데 천연가스나 수소는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사실. 근데 오히려 천연가스가 수소가 더 청정이고 이쪽은 청정이 아니죠. 디젤이나 이런 거는 그죠. 그래서 이제 천연가스하고 수소만 비교를 해봐도 만약에 천연가스 1바 그리고 수소 1바 그러니까 대기압이죠. 만 비교해봐도 거의 바닥을 치죠. 그죠?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천연가스는 200바만 올려도 벌써 한 800메가줄 per 리터가 이게 나오는데 수소는 막 350바, 700바까지 넣어도 한 6메가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수소가 가진 약간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예요. 사실 청정 에너지 원임에도 불구하고 700바까지 넣어도 이런데 또 액화까지 해도 거의 한 9에서 10 정도 메가줄 per 리터. 그래서 사실 그렇게 많은 이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보이지만 사실 액화만 해도 사실 엄청나게 향상이 많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이제 디젤을 갖다가 가장 좋은 부피당 에너지 밀도를 가지는 연료라고 생각을 해보면 한 36 메가줄 정도 되죠, 리터당. 이걸 이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 디젤 이제 36 메가줄을 옮기려면 트레일러를 한 번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LPG로는 이제 한 번 반을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CNG로는 4번 반을 왔다 갔다 해야 디젤이 한 번 나는 그 에너지 양을 운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수소는 어떨까요? 수소는 고압 350바로 한다고 해도 12번을 왔다 갔다 해요. 디젤 한 번 왔다 갔다 해야 될 걸. 그러니까 또 이것도 350바예요. 수소는 현실적으로 200바 정도밖에 수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송을 할 때는. 트레일러로 수송을 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숫자가 더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액화 수소를 하면 4번만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디젤을 한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양을 수소는 이제 그걸 운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액화 수소는 그걸 운반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서 그 이제 수소를 이제 대기압으로 이제 압축을 해가지고 하는 그 이제 향상되는 정도하고 이제 액화 수소로 돼가지고 되는 정도가 많이 향상이 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운반하는 정도가 수소를 이렇게 많이 운반해야 되는 거하고 상대도 안 되게 훨씬 그 효율이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소 에너지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 앞으로 이제 액화 수소 이런 얘기 많이 듣게 되거든요. 우리 여기 보유 업체 중에도 이제 그 하이리움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연구 개발을 통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상용화도 지금 많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빨리 나와가지고 좀 이렇게 승승장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하여튼 에너지 저장하고 수송하는 부분에서 그런 어떤 챌린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빨리 개발하고 개선이 돼야 된다는 이제 그런 부분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시간이 이제 한 40분 정도 됐는데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요약을 들자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한 180조 원의 시장이 형성될 거로 이제 예상이 된다. 한 이제 2, 3년 내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수소가 대부분 산소나 탄소에 특히 대부분이 탄소에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자연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빼서 쓰려고 하면 그만큼의 그 CO2를 발생을 수반을 한다는 거죠. 이게 오늘 강연의 아마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스나 오일, 석탄 이런 데서 수소를 만들지 말고 이제 뭐 이렇게 재생에너지 연계로 해서 수소를 만들면 이제 지속 가능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가스, 오일, 석탄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다 전량 수입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효율이나 비용 면에서 문제점이 많지만 이런 점이 많이 개발이 되면 저희 나라는 이제 오히려 에너지적으로 더 이렇게 독립성을 갖출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비용 절감하고 효율 향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수소 에너지원으로서 연료전지가 이제 현대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수송용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이제 향후에 예상이 되고 하지만 또 운송이나 저장 분야에서도 기술의 향상이 또 필요하다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연 좀 약속하지만 마치겠습니다. 질문.